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부 교육과정론, 교육과정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의 역사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학원 38페이지 2장 교육과정의 역사와 유형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교육과정의 발달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역사적 전개를 갖다가 살펴볼 텐데요. 자, 20세기 이전의 교육부터 보도록 하죠. 암기와 암송을 중심으로 한 고전 중심의 교육 과정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20세기 이전의 교육은 육체의 근육처럼 정신의 근육도 단련될 수 있다. 그래서 능력, 심리학에 기초를 두었다. 요거는 우리가 그 앞서 상권 87페이지에서 살펴본 바 있고 344쪽 교육심리학 쪽에서도 살펴본 바 있고, 그래서 이 능력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도야설이라고 하죠. 형식도야설. 형식도야설. 그러니까 형식,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을 갈고 닦으면 그것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바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식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식도야설, 그 근간에는 능력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자, 그래서 육체의 근육이 운동을 통해 단련되듯 정신의 근육도 고전을 통해 단련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20세기 이전에 미국 교육입니다. 미국 교육.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부 다 암기와 암송을 이제 주로 했었고, 그래서 이러한 고전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교육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전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정신의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도구로 고전, 문학, 역사, 라틴어, 지리, 문법 등의 과목을 이용하였다. 그래서 단순 방법에 따른 교과 내용에 단순 암기와 암송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학지적 교육과 통합교육을 강조한 헤르트바르트, 우리 상권 90쪽에서 의해 헤르트바르트를 보았습니다. 학파의 사상이 소개되면서 고전 중심 교육의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서 이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이 태동하게 되는데요. 이거 우리 상권 101쪽에서 교육철학 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860년대 미국의 에드워드 셀더는 페스탈로치의 실물교수법을 미국 교육에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서 상권 90쪽에서 페스탈로치의 실물교수법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1870년대 미국의 프란시스 파커는 아이는 모든 교육의 중심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실험적이고 진보적인 아동 중심의 퀸시 플랜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암기식 교육을 배제하고 아동의 흥미를 고려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프란시스 파커에 대해서 뒤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보주의의 아버지. 뒤에는 이제 파커를 갖다가 진보주의의 아버지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 프란시스 파커가 그 뿌려놓은 그 씨앗에서 바로 이 진보주의라고 하는 게 태동을 하게 되죠. 자, 전 뒤인데 이거 앞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상권 103쪽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교육이란 경험의 끊임없는 개조다. 미숙한 경험을 지적인 기술과 습관을 갖춘 경험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시키거나 반대로 학생들의 자발성에만 의존하면 불충분하므로 여러 가지 경험에 참여시켜서 창조성을 발휘시킬 수 있는 계획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인간은 행동하면서 배우고 자신의 관심에 따라 행동하므로 욕구는
억압되어서는 안 되고 욕구를 유용한 방향으로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교육이란 사회적 과정이다.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은 새롭게 변화하는 상황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발견해야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바로 이제 발견해야 된다. 발견법. 저희가 이제 주장한 중요한 수업 방법의 하나입니다. 자, 진보주의 이제 교육협회라고 하는 것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1919년입니다. 암기와 반복, 낭독, 엄격한 규율로 대별되는 자, 진보주의 교육협회입니다. 이제 1919년에 태동을 했고요. 암기와 반복, 낭독, 엄격한 규율로 대변되는 기존 교육으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대안으로 문제 해결 능력 및 자기 통제력을 키우는 교육을 내세웠습니다. 아동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고 학생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교사의 일방적인 수업보다 체험학습이나 실험학습을 더 중요시했고, 교사는 교관이 아닌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위네카 플랜하고 이제 달튼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뒤에 우리 교수학습 이론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이 개별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어차피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잖아요.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부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뭐 여러 가지 그 학습 방법들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협동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개별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주로 인지학습이에요. 어쨌든 이제 위네카 플랜부터 한번 보면 워시번이 일리노이 위네카에서 이제 실시한 것이 바로 위네카 플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초등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능력별 개별화 교수 체제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자, 완전 학습 모형이에요. 뒤에 우리 교수학습 이론에서 하겠지만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완전 학습.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고 교사가 애를 써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은 완전히 습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달튼 플랜입니다. 파커스트에서 창안되었는데 매사추세츠 달튼 고등학교에서 실험적으로 적용된 개별화 수업 방법이에요. 자유의 협동을 통한 자율적 개별적 학습 방법이고, 학습자 스스로 시간에게 구애받지 않고 탐구 과정을 통하여 설정된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려는 것. 역시나 이제 완전 학습 모형에 해당되죠. 그래서 주요 교과의 학습에는 종래의 구획된 교실이 철폐되고 교과별로 실험실을 설치하여 교과 담당 교사에게 개별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 이제 제가 했지만 개별화 교수 학습 방법이고 완전 학습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철학 사조로 떠오르고, 이것이 1910년대, 20년대 주도를 했죠. 주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서 교육 철학에서도 배웠지만 진보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한테 맡겨가지고 사실 제대로 된 어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 진보주의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철학사조가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본질주의, 항존주의, 뭐 그렇습니다. 자, 여러 흐름의 이제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 행동주의, 보비투의 과학적 교육 과정에 대한 관심,
우리 이제 앞서서 잠시 살펴본 바 있는데요. 요 보비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학원 45쪽에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과학적 교육 과정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과학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게 행동주의, 그렇죠? 우리 교육심리학 쪽에서 배웠죠. 행동주의라고 하는 거는 바로 과학성을 강조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일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보비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찰스 저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쏜다이크, 우리 쏜다이크 배웠잖아요. 시행착오 등에 영향을 미쳐서 엄밀한 과학적 측정, 효율성, 정확성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이 대두가 되고,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상적인 어른을 분석해서 이로부터 도출되는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들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바로 이제 이게 사회적 행동주의, 여기 이제 행동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앞에 이제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지만은, 여기 이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들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지 카운츠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원래 이제 이 사람은 도의의 진보주의 운동을 이제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열렬히 지지했는데 보니까는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사회 재건주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주장을 합니다. 상권 107쪽에 나오죠. 우리 봤지만 이제 진보주의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본질주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항존주의 나오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이제 재건주의를 봤잖아요. 바로 이제 이 재건주의라고 하는 것을 조지 카운츠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카운츠는 사회 재건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교화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진보주의 전반에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 자, 여기 이제 본질주의 나옵니다. 그죠? 상권에서 본질주의에 대해서 이제 다뤘었습니다. 진보주의로 인한 지나친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적 교육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인류의 문화유산을 교사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제 본질주의가 이제 대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전 중심의 지적 전통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회적 행동주의, 아동 중심의 진보주의의 세 가지 이념이 적절히 절충된 입장이다. 그래서 지적 전통주의와 사회적 행동주의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진보주의가 교육방법에 끼친 공헌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거 앞서서 우리들이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타일러, 학원 61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교육과정론을 포함을 해서 미국의 교육학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차피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학에 있어서 뭐 A부터 Z까지를 따진다고 했을 때 교육 과정론이 제가 볼 때는 뭐 A부터 한 LMN 정도, 그러니까 저는 한 절반 정도를 갖다가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교수학습, 그리고 이제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 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중요성을 갖다가 부각을 시키고,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을 갖다가 굉장히 치밀하게 했었고, 또 타일러가 주장한 그러한 어떤 이론이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타일러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과 학교를 통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로 개선시키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타일러가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 해서
사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쌀쌀함, 그죠? 냉정함, 이런 것 때문일 거예요. 근데, 과학적인 어떤 연구 태도, 말하자면은, 구체성과 사실성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증명 가능한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방법인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육학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전공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테지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회과학이라고. 그런 어떤 연구 태도, 학문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타일러가 가지고 있는 교육 과정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전반적인 이론적 토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든든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영향력을 갖다가 끼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949년에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라는 책을 통해서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관한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 계획 수립 시의 4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 지금 교육학 교과서의 어떤 편제도 바로 이 4가지 질문에 기초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의 교육학 논술 시험도 이 4가지에 대한 어떤 질문에 기반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학 논술에 있어가지고 4대장이 교육과정론, 교수학습 이론, 교육평가, 교육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바로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학교는 어떤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어떤 교육 목표? 이 교육과정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교육 경험들이 제공될 수 있는가? 이 교육 경험들이 뭐예요? 수업이에요. 학습 내용들입니다. 교수 학습에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 측면들이 이런 거죠. 어떻게 이런 교육 경험들을 잘 짜가지고 전달할까? 교육권 경험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 역시 교수 학습 이론에 해당되죠. 의도한 교육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뭐의 평가예요? 시험에 관련된 거. 말하자면 1, 2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론, 3 같은 경우에는 교수학습 이론, 4 같은 경우에는 교육평가론에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말하자면. 자, 특징을 한번 보죠. 타일러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경험을 선정하여 이를 조직하고 적절한 평가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과정학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교육과정 구성 방법을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해야 했다. 이런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자, 특징을 보죠. 타일러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경험을 선정하여 이를 조직하고 적절한 평가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교육 목표를 설정, 우리 배우는 교육 과정론이죠.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이것도 교육 과정론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교수 학습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를 조직하고 교수 학습 이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적절한 평가에 이르는 교육 평가론에 해당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 과정학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교육 과정 구성 방식을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해야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근데 저는 이 비판이 적절한가 싶어요. 적절한가 싶어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학의 근본적인 질문. 사실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철학에 해당되고 교육 사회학에 해당이 돼요. 우리 분과로 본다면. 그렇죠.
교육 과정학에 있어가지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학자들, 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 과정학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교육 과정학이라고 하는 일종의 과학적인 어떤 방법론과 어떤 기술들이 접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어떤 질문에 구체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어떤 답변을 갖다가 줄 수는 없습니다. 교육 과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교육 과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측면들까지 다루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과정 구성 방식을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하려 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나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념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심각한 사상적 대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다라고 했을 때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 중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내세웁니까? 내세울 수가 없죠. 교육 과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루는 그 학문의 범주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데.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하게 교육 목표 연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했습니다. 행동 목표의 형태로 학습 목표를 이제 진술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다른 것보다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과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교육 목표라고 하는 것을 행동 목표의 형태로 진술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졌던 거고, 보비트가 원형을 제시하고 타일러가 이론적인 기반을 이제 구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교육 목표의 큰 어떤 사상이나 철학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제시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 학원의 88쪽에 나옵니다. 교육 목표의 세분화와 교육 목표 진술 작업을 이제 뒤이어서 체계화하고, 메이거 학원 103쪽에 나오는데 교육 목표 진술 방법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 목표 연구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학의 이제 재개념화. 1950년대, 60년대를 지배한 행동주의적이고 기술공학적인 접근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앞서 우리가 교육 철학에서 봤지만, 미국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으로부터 건너온 실존주의 철학의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 기술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든지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쟁을, 엄청난 세계 전쟁을 불러오고, 그로 인해서 인간 소외, 인간 피폐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주도하였던 그런 어떤 이론들, 철학들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제 실존주의이고 현상학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측면에 있어서 비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73년에 파이나 휴브나 맥도널드 뭐 이런 사람들이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재개념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흐름을 만들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파이나가 재개념주의자라는 용어를 갖다가 이제 처음으로 공론화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철학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실존주의이고, 교육사회학 쪽에서 보면은 갈등론적 입장, 그러니까 마르크스 좌파 이념을 장착한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바로 1960년대, 70년대 바로 이 교육학에 있어서 사상적 흐름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특징을 보면 교육과정의 개발보다는 교육과정의 이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타일러의 논리, 앞서 이제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과학성을 강조했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행동주의적인 성향. 바로 그러한 타일러의 논리에 기초한 전통적인 교육과정학 이론이 학교에서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역사적 연구, 이론과 실제의 의미와 관련성에 관한 연구, 정치적 관점, 미학적 관점, 현상학적 관점, 남녀 간 사회적 불평등 문제 탐구,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교육과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틀 속에서 짜여져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말하자면 방법에 관한 접근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것이 교육의 근본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가지고,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타당하냐, 그런 이제 문제의식 속에서 결국 이제 교육과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측면의 어떤 것들을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인의 해방을 추구하였다. 이게 이제 일종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교육사역 쪽에서 얘기하는 갈등론적 시각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학적 재개념화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미학적 관점에서 재개념화하려는 학자들은 의미의 추구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 의미는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다. 질적인 사회의 중요성과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학교에서 예술교과를 중요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자, 파이데이아 제안입니다. 파이데이아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권 106쪽에서 다루었던 항존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고, 바로 이제 이 1982년에 아들러가 파이데이아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출판을 하는데요. 파이데이아란 모든 인류가 소유해만 하는 일반적인 학습이라는 뜻의 어린이 양육을 이제 말하는 거. 여기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미국 공립학교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에 실패하여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는 미국을 만든다면서 고전 교육과정의 부활을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존주의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는 거죠. 제안의 요지는 모든 아동이 일생을 통하여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가 제공해야 한다. 학교가 해야 할 일은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술을 전달하고 학문 세계의 문을 열어주고 학문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지침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12년간의 공교육이 단선제의 국민 공통 기본 학교 교육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요. 국민 공통 기본 학교 교육은 아동들로 하여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고, 동일한 목표를 가진 동일한 교육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아동이 서로 비슷한 정도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불우한 환경의 아동들에게는 최소한 1년, 바람직하게는 2, 3년의 취약전 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